상지건축과 국제신문사가 공동 기획한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7째 강의로 건국의 숨은 주역,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국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국신화에서는 당군, 주몽, 혁거세 등 주로 남성들이 영웅으로 등장하고 활약한 과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남성들만 건국에 주요한 역할을 했느냐? 또 남성들 외에는 다른 인물들, 특히 여성들은 없었느냐 하는 점이 사실은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주로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공존했고 또 화합하고 협동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위협을 이룰 때 과연 남성 혼자 또는 남성들만이 그 주역의 역할을 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원시시대에서 고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대등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고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정착 생활을 하고 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질서와 윤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농경 생활이 시작된 뒤에 잉여 농산물이 늘어납니다. 잉여 농산물 또는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 당연히 빈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빈부의 격차가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잉여 생산물이 급증할 때부터 이미 빈부의 차이는 생깁니다. 빈부의 차이는 곧 신분적 차등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상층과 하층의 구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다가 부족들 사이의 경쟁과 전쟁이 격화되면서 전에 없던 규모의 사회와 국가가 형성되죠. 바로 그 점에 고대라고 하는 시기가 무르익고 곳곳에서 규모가 큰 국가의 건국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건국의 주역으로 영웅 그리고 그 무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공동체 의식이 또 싹트고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신화 또는 노래하는 서사시가 나타납니다. 이런 건국은 실제로 상층과 하층 또는 주역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더 넓게 보면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화합해서 이룩한 위협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분과 지위에서 상하와 우열의 구분 또는 구별이 뚜렷해진 그런 시대가 되면서 남성 영웅이 홀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됩니다. 그럼에도 건국이라고 하는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신화가 전승되는 동안에는 그 건국의 영웅 외에도 그를 도와준 또는 그를 기르거나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그런 여성들과 또 주변적 인물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또 높이 평가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정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부분은 이 신화가 구전되는 시대와 기록이 되던 시대에 같이 이야기를 주로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구전되는 시대에서 기록되는 시대로 넘어올 때 신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역사학에서는 선사시대는 다루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고
주로 선사 시대는 고고학의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고요. 역사 시대는 고고학적인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시기를 확인하는 그런 쪽이 이제 역사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에서 구정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는데요. 고대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전에서 기록으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원전 800년에서 900년 전부터 기원전 1, 200년 사이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 기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인류들은 이전에 없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서로 가까운 곳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죠. 알파벳이 발명된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 유럽과 서아시아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이 수많은 교역, 무역 활동을 통해서 문자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 중세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확립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문자를 먼저 사용한 부족이나 민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영향을 받은 주변의 수많은 부족과 민족들이 그 문자를 빌어서 기록을 하거나 또는 그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이 문자를 만들어 또 기록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동시적으로 거의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로 알려져 있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경우도 최초로 기록된 서사시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구전되어 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메로스가 과연 원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한동안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구전과 기록의 관점에서 볼 때 원래 구전되던 것을 호메로스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기록자입니다. 당연히 기록을 하면서 자기식으로 윤색을 하거나 가다듬기도 하고 해서 변형을 가하기도 한 점이 있겠죠. 불행하게도 호메로스가 남긴 서사시 외에는 구전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메로스가 남긴 것을 유일한 서사시로 보고 또 완전한 형태의 서사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가량에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서사시 기록을 남깁니다. 그보다 약간 뒤에 중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경, 중국 고대의 역사서죠. 서경과 그 다음에 중국 고대에 전해지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시경의 편찬과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인도로 가면 스카모니 붓다가 등장해서 혁신적인 사상과 철학을 제시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카모니 붓다의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기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설법을 그의 제자들이 이 기록을 하죠. 그걸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결집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모여서 붓다가 남긴 가르침들을 각자의 기록, 각자 이제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기록으로 하려고 모인 것을 결집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제 이 결집은 역사적으로 세 번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이렇게 되어 있었죠. 1차 결집은 당연히 이제 스카모니 부처가 입적한 뒤 가장 나이 많은 큰 제자인 마하가섭, 동아시아 불교 경전에서는 대가섭으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하가섭이 주도해서 한 500여 명의 붓다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섭의 경우 왜 그런 결집을 했느냐? 스가모니 붓다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의 가르침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또 가르치는 당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오해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가르침을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관점, 시각이 달라서 곡해하거나 때로는 오해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이 대가섭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단 기록을 하면 적어도 왜곡하거나 곡해할 일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집을 했을 때 일단 가장 많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 다문제일, 즉 많이 들은 걸로는 어뜸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문제일을 마치 호칭처럼 쓰는 아난이 주도적으로 그 기억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쏟아낸 그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기죠. 그 다음에 우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스가모니가 일러준 계율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죠. 아난이 암송한 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 경장 또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발이가 암송해서 내놓은 것을 율장, 율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2차 결집 때, 그러니까 스가모니 인멸 후에 100년이 지나서 그 제자들도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그때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큰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자부라고 하고 하나는 대중부라고 합니다. 상자부는 좀 보수적인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반면에 대중부는 매우 좀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젊은 수도승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래도 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것은 예나 이제나 생각이나 입장 차이가 꽤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부류 중에 상자부가 아무래도 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대중부가 자기식의 해석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장과 율장으로 남아있는 기록에 덧보태서 자기들의 해석을 새롭게 펼칩니다. 물론 이 상자부에서는 자기들의 해석이 스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중부도 역시 독자적으로 결집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스가모니 가르침에 근접하는 그런 해석을 하죠. 이렇게 2차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2차 결집 때 나온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 해석들을 모아놓은 것이 그 다음에 논장이라고 합니다. 논장. 그래서 이 불교를 보통 3장, 우리가 대장경도 3장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인데요. 바로 경장, 율장, 논장. 이 셋을 3장이라고 하고 이걸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대장경입니다. 그 이후에 이 불교가 서역을 거쳐서 동북아시아로 쭉 전해지죠. 중국으로 이어진 북방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남방으로 전해진 남방불교가 있습니다. 남방불교에서 이제 나온 결집이 세 번째 결집으로서 이제 현재 이 남전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전을 구성하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스가모니 당신이 직접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시기 이때가 기원전 대략 4, 5세기에서 2, 3세기 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일찌감치 기록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일찍 기록된 신화 이야기들은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월이 흘른 뒤에 즉 오랫동안 더 구전되다가 기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형이나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대에 발달한 이 기록 문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보편적인 사고가 이런 이 최초의 기록물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아무래도 변형이나 변모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오래된 기록들 중에 하나인 구약 성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원초적인 신화와 그다음에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스러운 책으로 떠받들어지기는 하지만 본디는 하나의 기록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구약 성서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5개 부분, 첫 번째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그쳐 이렇게 5가지 초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 물론 이제 모세가 다 이야기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등장 이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초기에 이야기들을 아마 모세의 입으로 전해진 것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이 가운데서 최초의 기록인 창세기를 보면 널리 알려진 아담과 이브의 탄생 그리고 천지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약성서 창세기를 혹시라도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탄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라고 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엿새째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데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아담과 이브,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처럼 말씀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면 1장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의 고대 신화에도 나오고요. 전 세계 곳곳의 신화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통된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다른 점은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독특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화들에서 흙으로 인류를 창조할 때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흙으로 빚어 만듭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 아담을 먼저 흙으로 만들어낸 뒤에 그 아담의 한 부분인 갈비뼈로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지위라든지 역할의 차이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구별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처음 1장에 나왔을 때는 나와 있는 이야기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담을 먼저 만들고 이브를 나중에 만들었다. 특히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 2가지 이야기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고 평등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남자가 우위에 서고 여자가 열등한 처지에 놓였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록을 했던 최초의 사람은 이 구분을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다 실었다 하는 점에서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말은 참 많습니다. 바로 이 구약성서 창세기에 벌써 남성 중심, 남성 우월의 의식이 어느 정도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의 계통을 기록한 책, 이런 뜻입니다. 신통기. 이 신통기에 보면 최초의 신들을 낳은 이는 누구냐?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아로부터 하늘의 신, 제1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 그 다음에 바다의 신인 혼토스 등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 또는 천신과 지신, 그다음에 바다의 신들 비롯해서 모든 신들의 최초의 신은 여신인 가이아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들이 전승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라노스와 폰토스를 비롯한 제1세대 신들이 그 아들들 신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라노스의 아들인 크로노스가 등장하고 또 크로노스를 중심으로 한 2세대 신들이 또 하늘과 땅, 이 우주 곳곳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대체로 간략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는 3세대부터 시작됩니다. 3세대에 오면 1세대 우라노스, 2세대 크로노스를 거쳐서 우라노스의 손자인 제우스가 신들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중심의 신화가 이야기가 널리 이제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역시 이제 제우스의 부인으로서 신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이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여신으로서 헤라의 활동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주로 가정 내에 한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처럼 온 우주를 다 관장하는 신일 경우 그 활동 범위가 지극히 넓습니다. 제우스가 바람둥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천하 곳곳을 다 돌아다니니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방구석에서 제우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헤라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헤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때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다. 이것도 사실은 곡해한 거죠. 그냥 가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의 여신 이러는데,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제우스를 늘 시기하고 질투해서 제우스의 연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의 여신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히 남성 중심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 신화를 이어갈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헤라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여성의 위상이나 지위가 하락했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고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신화들을 넘어서서 인류의 역사 또는 변화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기 전에 과연 남성과 여성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혼인이나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기 전에는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후세를 낳을 때는 이 정해진 어떤 격식이라든지 규율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웠을 겁니다.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과연 잘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실제로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알게 되면 외삼촌을 비롯해서 외가 쪽 계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반면에 결혼제도가 이 기준이면 과연 그 여인이 만났던 남자들이 굳이 한 명으로 국한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다수의 남자들 가운데 누구였을까? 그는 당연히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남아 전하는 신화나 서사시 속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체로 역사학에서는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계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이 자연 속에서 생활할 때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부계 사회는 아무래도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난,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구축한 뒤에 이야기를 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계 사회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인위적인 면 때문에라도 많은 사회적 또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건국신화를 보더라도 흥미로운 점들을 보게 되죠. 가령 어머니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단군신화의 경우에 어머니는 원래 그 땅에 있던 여인입니다. 뭐 곰으로 상징화되어 있지만 반면에 환웅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딴 곳에서 온 사람, 뭐 가혹하게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남자, 이런 정도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몽을 낳은 유화 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모수라는 남자가 왔다가 잉태만 시키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이 해모수가 단군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부여 신화에서도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해모수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이런 인물인데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하고 비슷한 그런 행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몽신화 자체로 보면 유화 부인의 존재는 굉장히 뚜렷한 반면에 그 아버지가 되는 해모수는 매우 불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 그대로 아버지의 존재가 불분명한 모계 중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대 사회가 발달하고 부계의 혈통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아버지가 전면에 등장하고 어머니는 이제 배경에 놓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 중국 신화나 이 다른 신화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중국 신화 같은 경우 복희와 여화라고 하는 최초의 남신과 여신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또 뱀의 몸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인면 사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남아 전하는 그림들이라든지 또는 아주 한 2000년 전에 이 암석에 새겨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복희와 여화는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나중에 변화됩니다. 복희와 여화는 처음에는 남매로서 남신과 여신 이렇게 묘사되다가 어느 순간에 여화는 기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마천의 사기 본기에도 보면 남성과 여성들의 관계가 점점 이 뚜렷하게 구별되면서 남성 중심의 그런 활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희라고 하는 인물은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세에
11세기쯤에 기록된 고사라고 하는 통사에 보면 사마천이 그런 중요한 사실 또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 소철이 이 복희를 비롯한 3명의 고대 제왕들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삼황이라고 불리는 이 세 인물은 복희, 그 다음에 신농, 그 다음에 염제, 황제 이 세 인물을 가리킵니다. 물론 황제는 사마천의 사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삼황이 아니고 오제라는 이 그룹 속에 들어가요. 반면에 이 고사라고 하는 통사에서는 이 황제를 삼황에 집어넣고 오제 가운데는 사마천이 다루지 않았던 소호금천시를 오제 속에 넣습니다. 즉 이 복희, 신농, 소호금천시는 이 황제보다도 이전에 활동했던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철이 고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쓸 때에는 이들을 신화적 인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 고대에 실제 했던 인물로 보고 기록을 남긴 셈입니다. 이때 이 복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화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화를 비롯해서 모든 여성들이 이 고대 제왕들의 역사 기록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이 가르침을 편 뒤로 유교라고 하는 정치, 사회, 철학과 윤리가 중국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사회 윤리로서 널리 퍼집니다. 그 시기가 대략 이 기원전 1, 2세기인데요. 소철이 고사를 쓸 때쯤이면 1000년이 훨씬 지난 뒤입니다. 소철도 송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이고 문장가이면서 정치가입니다. 그런 그가 고사를 편찬했을 때는 당연히 유교적인 관점이나 관념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점이 이제 이 고대 신화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다룰 때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화에서 복희와 여화가 남매였다가 나중에는 분리되고 아예 여화의 존재가 사라지는 이런 변화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며칠 전 국제신문에 제가 연재하고 있었던 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이 소철처럼 유학자일 경우만 과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은 이 반드시 유교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의 경우에도 신화에서 이런 변화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일본 신화의 경우에는 720년에 편찬된 일본 서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앞서 712년에 역시 기록된 고사기라고 하는 책 속에 최초의 신화들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록들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기록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변화나 변모가 있었다 이렇게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0여 년 뒤에 다시 편찬되는 역사서 속에서도 그와 같은 변화 또는 변모가 뚜렷하게 또 나타납니다. 이 신화들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신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고 하는 남신과 여신입니다. 흔히 일본 열도를 만든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역시 남매신입니다. 근데 이 이자나미가 이제 여신인데요. 이자나기가 남신이고요. 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자나기는 이 이자나미를 잊지 못해서 이자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찾아가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찾아서 황천으로 갔다 이렇게 신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 신화처럼 이자나미를 데려올 때 이자나미가 당부를 합니다. 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자기를 뒤돌아보지 마라 이랬는데 이자나기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궁금해서 또 보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결국은 이자나미의 흉측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놀라서 버려두고 홀로 도망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돌아온 이자나기는 이 황천에서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이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정을 탔다 이래서 부정을 씻어내는 그런 의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아마테라스라는 천신부터 달의 신, 그 다음에 물의 신 등 여러 신들을 낳았습니다.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상징이 역시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이야기가 이자나기 중심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자나미가 여러 신들을 낳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불의 신을 낳다가 다 죽었다 하는 대목을 보면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대목을 보면 이자나미는 죽고 이자나기가 여러 신들을 낳았다. 남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 또한 남성 중심의 관점이 그대로 이 신화 속에 배어들면서 변화가 일어난 상황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모계 중심에서 부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가 변화하던 과정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많은 신화들 또 서사시들을 이렇게 보면 기록이 언제 되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기록되어서 전하고 있는 우리 상황을 보면 그 기록 문화와 함께 남성 중심의 사회가 펼쳐졌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 중심의 이야기들이 남성 중심의 이야기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이렇게 신화들 또는 서사시가 기록되면서 남성 중심의 그런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온 많은 철학들이 또는 윤리들이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과 우열을 고착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여성들의 불만과 불평 등이 없을 수 없죠. 그리고 여성들만큼이나 신분이나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 역시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이 심리 또는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 상하와 남녀의 차별이 점점점 심화되는 것이 고대 사회였고 그리고 그 고대 사회의 흔적들이 중세 내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하와 남녀의 차별, 이 우열이 가져다주는 또는 초래하는 그런 인간 관계의 대립, 갈등, 마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물론 상층 지배층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 중심의 사고가 아무리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그들 남성들이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그 점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더라도 실제 역사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존재들, 여성과 하층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대중들 속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평등과 대등을 중시하는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왜 종교의 시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별이 고착화되고 그 차별로 말미암아 차별의 대상이 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불평과 한편으로 또 소망 이런 것들이 그런 보편 철학과 종교를 창출하게 만들고 또 널리 퍼지게 만든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변화와 함께 신화들 속에서도 그런 이 면들이 다른 방식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중국의 역사서나 일본의 역사서의 경우에는 기록이 이미 오래전부터 되었던 사정 때문에 중세 한가운데서 마련된 이런 역사서들에는 확실히 남성 우위, 남성이 우월하다고 하는 관점이 아주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당연히 오래된 기록을 참조하기도 했지만 민중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상당 부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들은 당연히 중세 내내 핍박받던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던 이야기 속에는 일찍부터 기록된 그런 신화나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잊혀졌던 여성들을 아주 잊히지 않도록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남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보았던 건국신화의 경우 우리가 당군신화에서 환웅이나 또는 당군을 빼고 보면 웅녀를 마치 중심에 놓아도 될 것처럼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웅과 당군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웅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웅녀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웅녀는 공을 숭배했던 부족들이 떠받들던 여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화의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백의 딸이었기 때문에 물의 신, 즉 수신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남편이나 부모와 관계없이 홀로 활동했던 매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화 속을 보면 해모수는 잉태만 시키고 떠나버리죠. 그 다음에 이규보가 남긴 동명왕편을 보면 해모수가 떠난 뒤에 유화가 집으로 돌아가자 하백은 압이 없는 자식을 잉태했다 하면서 유화를 내쫓는 대목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규보는 당시에 전해지던 민중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명왕편을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국유사에 있는 이 주몽신화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 대목들을 서술했기 때문에 삼국유사보다 더 풍부한 면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붙이면 동명왕편에 보면 남쪽으로 도망가는 주몽에게 유화 부인이 곡식 5가지의 곡식의 씨앗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주몽은 워낙 슬퍼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남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유화 부인이 비둘기에게 보리씨를 물게 해서 주몽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그 보리씨를 전해주고 그것을 받은 주몽이 나중에 나라를 건국한 뒤에 그 씨를 심어서 농업 생산을 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유화 부인은 곡식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물과 곡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관장한 여신이 유아 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구유사에 보면 동묘항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신의 성격보다는 한 여성으로서 또 자식을 키우는 어미로서 영웅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현 스님은 상구유사에서 이규보 동묘항편만큼이나 자세하게 씻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에서 여신으로 보이는 유아보다는 아무래도 여신보다는 평범한 여성이지만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데에 아마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더 주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구유사 다른 많은 이야기들에 보면 신적인 존재보다는 평범한 여성이 영웅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훨씬 그게 현실 역사에 또는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기도 사실 합니다. 이제는 이 여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상구유사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신화 속에 원래 여성들이 존재했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관점에서 상구유사를 새롭게 들여다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인물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혁거세 신화와 수로왕 신화의 경우에 혁거세의 짝인 아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로왕 신화에서는 호황옥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부부로서 등장을 하죠.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먼저 등장했던 여성들 또는 여성 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신화 속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간과하고 놓쳐버립니다. 그 두 여성의 이름은 서술성모와 아진의선입니다. 우선 신라시조 혁거세 왕에는 약간의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야기 속에 있는 것보다 일현스님이 주석을 달아놓은 곳에 나옵니다. 그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혁거세 왕이 아래서 깨어난 뒤에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혁거세 왕이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주석에 일현스님이 이렇게 씁니다. 이건 우리말일 거다. 우리말의 불구대왕이라고도 하는데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뜻이다. 그래서 혁거세, 혁자가 붉을 혁이면서 밝을 혁입니다. 그 다음에 세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서술승모가 낳은 사람이다. 혁거세를 서술승모가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선도승모를 가리키면서 현인을 낳아 나라를 세웠다고 했는데 바로 이걸 말한다. 계룡이 상설을 보이고 아령을 낳았는데 이 아령 또한 서술성모가 몸을 나타낸 거다. 말 그대로 서술성모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은 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술성모가 혁거세를 낳고 그 다음에 혁거세를 낳은 뒤에 본인이 변신을 해서 아령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혁거세의 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혁거세를 낳고 아령은 말 그대로 계룡이 낳은 것으로 보는, 그래서 즉 아령을 서술승모의 화신을 보이지 않는 이야기, 두 갈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서술승모는 선도승모로도 이게 불리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선도라는 말은 신선이 먹는 복숭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면 도교와 관련된 명칭이다 이런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선도 성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구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속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사와 관련된 대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목은 선도 성모 수희불사 이런 제목입니다. 선도 성모가 불사를 하는 것을 기뻐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어느 비구니 성녀가 불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알박 졸았습니다. 그때 꿈에 이 선도 성모가 나타나서 나를 모시는 사당에 어디에 가서 밑에 파면 그게 금이 있을 거다. 그 금을 꺼내서 불사에 써라 하는 이야기를 꿈에 들려줍니다. 그래서 꿈을 깬 이 비구니 성녀가 일러준 대로 가서 파보니 그게 금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 신모 또는 선도 성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그 출신 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중국 황실의 딸로 이름은 사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의 술법을 배워서 해동 즉 신라에 와서 머물다가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인 황제가 솔개에게 서신을 메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솔개가 머무는 곳을 가서 집으로 삼고 살아라. 사소가 이제 서신을 받고 솔개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 솔개가 날아간 산에 이르러서 머뭅니다. 그 산에 머물 뒤에 지선, 땅의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날아가서 머문 산, 서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현이 이제 아마 서술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나중에 건국된 뒤에 이 서현산을 내서 이 서술 성모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4대 김명왕 때에 왕이 매사냥을 좋아해서 이 산에 올라가서 매를 놓았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때 신모에게 매를 찾게 해주면 자비를 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을 말한 뒤에 매가 날아와서 글상위에 앉습니다. 그 뒤에 이 서술 신모에게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이 서술 성모가 진한 곧 이 신라 이전에 있었던 작은 부족 국가죠. 진한에 이르렀을 때 거룩한 아들을 낳아서 동쪽 나라의 첫 임금이 되게 했다. 아마 혁거세와 아령 두 성인이 나타난 그 원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계룡, 계림, 백마 등으로 일컫는 것도 닭이 서쪽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양 오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제천의 선녀들에게 비단을 짜게 해서 붉은색으로 물들여 조복을 만들고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신라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신이한 영음을 알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세라고 하는 시기가 되면서 여신들의 흔적들이 소위 말하는 이 신화 속에서 점점점 지워진 뒤에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이게 서술성모는 바로 혁거세와 아령 두 신라 건국의 주역들을 낳은 그런 여신 또는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인물로 아진의선이 있습니다. 아진의선은 제사 탈해왕조에 등장합니다. 탈해왕이 용성국에서 알로 태어나서 괴짝에 배에 실리고 그리고 그 배가 떠가는 대로 흘러서 처음에는 금강국인 가야에 이르렀다가 다시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바다에서 떠돌다가 이 신라 계림 땅에 도착합니다. 그 내용이 제사 탈해왕에 나옵니다. 탈해를 실은 배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계림의 동쪽인 하서지촌 아진푸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객가에 한 할멈이 있었는데 이름을 아진의선이라 하고 혁거세 왕의 고기잡이 할멈이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죠. 혁거세 왕의 고기잡이 할멈. 여기 보면 혁거세 왕을 길러준
할멈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 할멈이 실제 어떤 존재에 있는지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분명해집니다. 멀리서 배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없었던 바위가 나타나니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끌어당겨서 살펴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 괴짝이 있고 그 괴짝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하늘을 향해 맹세를 합니다. 흉한지 길한지 묻기 위해서죠. 이걸 보면 그 이후에 오랫동안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무당의 최초의 모습이 이 아진어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삼국 사기 신라본기에 보면요, 제일대 혁거세왕을 이어서 나중에 즉위하는 유리왕의 경우에 그 누이가 제사장이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제사를 주관하는 인물이 여성이었다. 즉 공주가 제사를 주관하는 존재로 나오고 명칭을 뭐라 하느냐 자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신라가 건국된 초기에 제사 의례를 지내는 아주 중요한 행사에서 그 주관을 맡았던 인물이 여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당연히 공주가 아니라 거의 여왕과 같은 존재로서 대우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탈해왕 신화와 관련해서 등장한 아진의성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흉과 기를 물었다 하는 대목을 보면 아진의성은 초기에 제사를 주관한 여성 말 그대로 여성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공주에게 그 제사장의 자리가 넘어가고 신라가 이제 왕성하게 세력을 넓히던 시기가 되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공주가 더 이상 맡지 않게 됩니다. 귀족 여성이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성이 그 자리를 대신 맡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초기 모습을 이 아진의선이라고 하는 할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탈해왕 쪽에서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국은 이 아진의선이 탈해를 거두어서 길러 그 다음에 이 탈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탈해가 지혜를 써서 신라의 주도적인 그런 세력의 한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보면 탈해가 이 남다른 영웅의 모습을 갖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진의선이라고 하는 할멈이 기르면서 갖게 해준 그런 자질과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가 아니면 이런 아진의선이나 서술승모의 존재를 우리는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삼국유사 덕분에 이 최초의 신화 속에 이런 여성들이 분명하게 존재했고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고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원래 건재했다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 활약을 아마도 이련 스님은 놓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신화의 주역은 아니지만 주역들과 함께 그들을 등장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라질 뻔한 그런 여성들 또는 여신들도 있고요. 사라질 뻔하지 않고 그래도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한 그런 여성 영웅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령과 허화목이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이 기편의 말미에 가락국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락국기를 기록하면서 이련 스님은 이미
전해오던 가락국기 가운데서 일부만 요약해서 싣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락국기는 굉장히 양이 많은 그리고 매우 자세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록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 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삼국유사를 통해서만 다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가락국기가 실려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가락국기에 보면 김수로 왕을 비롯해서 6가야의 왕들이 탄생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수로왕이 탄생한 뒤에 허왕옥이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근데 허왕옥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왔는가에 대해서는 가락국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락국기만 있었다면 이 점이 매우 아쉬웠을 텐데요. 그런데 삼국유사의 뒤쪽에 보면 탑과 불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은 탑상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관성 파사석탑이라는 조목이 있습니다. 금관성은 고려시대 때 이 가야를 걷던 명칭입니다. 원래 금관가야라고 하는 국명에 국을 빼고 성을 넣어서 금관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관성에 있는 파사석탑 이야기 이런 데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 금관 즉 김해의 호계사에 파사석탑이라는 탑이 있었다 하면서 그 탑의 내력을 기록한 것이 이 조목입니다. 거기 보면 금강국 일대 시조 수로왕의 빈 황후 허왕옥이 동한시대에 서역 아유타국에서 싣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들어서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향하다가 바다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쉽게 항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부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부왕이 이 탑을 싣고 가라. 그러면 무사히 건너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에 이 파사석탑을 싣고 바다를 건너서 금강국 남쪽 바다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가 머물렀던 곳을 주포라고 하고 처음 해안에 들어온 곳과 그 다음에 이 후왕옥이 도착한 뒤에 수로왕을 만나러 갈 때 바지를 벗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곳을 능현이란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후왕옥이 아유타국에서 금강국에 이르는 동안 바다를 건너온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이 파사석탑 이야기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그리스 신화 가운데 오디세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가운데 일리아드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트로이가 멸망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전했던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이 오디세이는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여 년 동안 귀향하는 과정에서 겪은 이제 모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파사석탑 이야기도 보면 그에 못지않은 대서사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동쪽 끝에 있는 나라 금강가야에 이르는 여정은 아무리 날씨가 좋고 순조롭게 항해를 하더라도 최소한 몇 달이 걸리고 심하면 이제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따라서 이 탑을 실어서 순조롭게 건너왔다고는 하지만 그 여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자초지종은 자세하게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면 허왕옥이 이 갖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매우 모험적으로
투쟁적으로 바다를 건너왔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가락국기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락국기가 중세에 기록이 되면서 이 부분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가 작용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가락국기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파사스탑이 민중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모습들이 간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파사스탑 이야기가 간략하지만 후황옥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관석 파사스탑 이야기는 크게 보면 고대와 중세가 만난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고대의 경험과 중세의 사유가 얽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후황옥은 고대 국가가 일었을 때 바다를 건너서 이 금강국에 이르는 이런 매우 투쟁적인 모험적인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이 된 거의 후황옥이 활동했던 시기보다 700~800년 전에 기록된 오디세이의 경우는 말 그대로 고대의 전형적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투쟁적으로 승리해야만 영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탈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살아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세에까지도 이 파사스탑은 구전되면서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이처럼 아예 고대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과는 다르게 중세적인 어떤 관점이나 사유가 그게 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고대의 이 신화의 핵심은 투쟁과 승리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접하는 많은 그리스 신화라든지 북유럽 신화나 또는 제3세계에서 전해지는 신화들을 보면 투쟁을 승리로 귀결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대의 공식이 중세에 오면 많이 변합니다. 말 그대로 보편적인 사유가 발달하면서 그런 투쟁보다는 화해, 승리보다는 공존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 나온 철학이나 종교가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 널리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투쟁과 승리를 통해서 특정한 부족이나 민족의 우위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신화들은 당연히 다른 부족이나 민족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부심과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신화는 그 이면에서 다른 부족이나 민족 국가를 멸시하거나 또는 하대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화해와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과 민족 또는 각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가 대등하고 평등하다. 그래서 화해와 공존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성을 갖고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이치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고대에서 중세로의 사고의 차이를 이 파사스탑에서는 동시에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다를 건너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투쟁적인 여성의 면모,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다른 존재와 대립하고 투쟁하고 갈등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방식이 아니고 석탑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그런 대립과 투쟁을 그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이 파사석탑에 관한 이야기를 한 뒤에 일현 스님이 뒤에 덧붙인 찬시, 즉 노래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 보면 이렇게 일현 스님은 파사석탑과 후황옥의 행적에 대해서 기리는 시를 짓습니다. 탑벌 실은 붉은 돛담 배깃발
가베의 펄럭이며 실령께 빌어 바다의 그친 물살 헤쳐왔도다. 어찌 그 언덕에 이르러 황혼만 도왔으리요. 천년 동안 남쪽 외부의 침략을 막아냈도다. 사실 이 역사를 보면 고대뿐만 아니고 중세에도 민족 간에 또는 국가 간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심할 경우에는 전쟁도 일어납니다. 전쟁이 결코 드물지 않았죠. 흥미롭게도 우리나라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면 외침을 받은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침을 받은 기록을 보통 세면서 한 800회 정도, 800여 회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횟수에는 자잘한 침입을 받은 것까지 다 아마 헤아려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좀 규모가 큰 전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과거 한 2000년만 돌아볼 때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점에서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까이로 우리가 침략받은 걸 보면 일제 침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500년 동안 우리가 외침을 받은 것으로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고한말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됩니다. 그럼 500년 동안 3차례 우리가 침략을 받았을 때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만한 규모의 전쟁이 몇 회나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유럽이 거의 5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전쟁을 해온 역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략을 받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순환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아마 심어주고 또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그렇게 북돋아주는 측면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역사는 비교적 안정된 그런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이런 면을 이제 강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의 역사가 900년입니다. 신라에 의해서 멸망한 고려와 백제만 하더라도 거의 700년의 왕조 기간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비교적 짧았다고 할 수 있는 고려도 400년은 이어졌습니다. 조선이 500년이죠. 2000년 역사에서 우리는 왕조가 바뀐 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대한 제국 중국의 경우 오늘날 중국인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심지어는 우월감을 가지면서 여타 많은 나라들을 멸시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국만 하더라도 2000년 동안 사라진 왕조가 몇 개나 되냐 하면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 중에는 한족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민족, 오랑캐들이 지배한 왕조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0년 이상을 오랑캐들이 또 지배했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큰 규모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은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중국은 제국이라는 이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제국에 걸맞지 않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역사들을 계속 이어왔다. 그런 그만큼 정치 사회 시스템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하는 점을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그런 이 제도와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의 왕조를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중국의 문화를 담복받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독창적인 그런 창조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중국으로도 받은 것만큼이나
중국에도 영향을 끼친 그런 문물들, 그런 철학들도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효의 철학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역수출된 대표적인 불교 철학입니다. 의상이 중국에서 유학해서 중국의 화엄 철학을 독자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한 면이 있지만 반면에 원효는 유학에는 실패했지만 완전히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불교 철학을 마련하고 그것을 오히려 중국의 승려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원효의 철학을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선종의 깃털이 되는 그런 철학적인 근거로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는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먼저 청자를 비롯한 그런 이 도자기 기술을 세련되게 발달시키죠. 요즘 이제 세라믹 기술이라 그러는데요. 북송 시대의 이 세라믹 기술이 중국에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려에 전해집니다. 요즘으로 보면 IT 산업의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라믹 기술입니다. 지금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그 우주선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이 세라믹 기술입니다. 우주선은 세라믹으로 만들어야만 대기권을 넘어갈 때 그 뜨거운 열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의 원초적인 특권은 사실은 중국인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고려에서 그에 걸맞은 세라믹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고려 청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조차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고려에서 나온 청자 빛깔은 자기네들도 흉내낼 수 없다. 그 정도로 대단하게 쳤습니다. 즉 모방해서 단순히 흉내낸 게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독자의 기술로 우리 빛깔을 만들어낸 게 고려 청자입니다. 흔히 중국이 내세우는 걸로는 화약, 나침반도 있지만 인쇄술도 있죠. 종이도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중국이 만든 4대 발명품이라 하고 이것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에 말 그대로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화약 덕분에 대포를 비롯해서 총기류가 발달하고 그리고 나침반 덕분에 대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 가운데 인쇄술만 하더라도 고려에서 최초로 동활자본을 금속 활자본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고려에서 먼저 만들어냈죠. 그래서 직지신명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찍어낸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고려에서 찍어낼 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 같은 경우도 중국의 채련이 만들었다 그러지만 고려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횟수로 따지면 한 800년, 900년 정도 됩니다. 그 8, 900년 동안 종이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도 우리 전주에 가면 한지를 만드는 기술자분이 계시지만 전주에서 나오는 한지가 세계 최고의 종입니다. 중국 자금성의 창호지가 우리 고려 한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김에서 말씀드리면 중국 무협 영화를 보시면 고수들이 이 부채를 들고 나오죠. 부채를 들고 자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때는 무기로도 사용하는 게 나옵니다. 그 접부채라 합니다.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접부채라는데요. 접부채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접부채의 원조는 고려입니다. 고려에서 최초로 접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까지 전파되고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접부채를 만들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종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접부채는 종이로 만들어지는데 수없이 붙였다, 말 그대로 접었다 폈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종이를 만들어낸 것이 고려인들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 갤럭시 폰 새로 나오는 것에 접었다 폈다 하는 폴드폰이 나옵니다. 접었다 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고려의 한지로 접부체를 만든 그 역사 이후에 최고의 또 발명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문화적인 독자성, 주체성, 그다음에 혁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어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실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 이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고 몽골의 침입을 받았던 이련 스님도 아마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역사에서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역량, 그리고 또 늘 평화로울 때나 어지러울 때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이면에서 큰 역할을 했던 존재인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이 거의 퇴색하고 있는 시절, 그래 이 간과되고 있던 시절에 이런 스님은 실제 역사에서 그 두 부류들, 하층 민중과 여성들의 역할을 되살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중의 이야기들을 대거 삼국유사에 실으면서 특히 여성이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도 그런 면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해드린 연호랑 세원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연호랑과 세원녀가 부부로서 사실은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삼국사에는 또 도하녀 비형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의 제25대 사륜왕 때 이야기인데요. 사륜왕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륜왕이 즉위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치가 어지러워지는데요. 그것은 사륜왕이 여색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사륜왕이 재위하고 있을 때 사량부라고 하는 마을에 이 곱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아름다워서 도화랑, 도화는 이제 복숭아꽃이죠. 도화랑 또는 도화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륜왕이 궁중으로 불러들이서는 군주의 권위로서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도화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도 도리가 있으니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가 아무리 위세로서 강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여인의 몸으로서 함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륜왕이 여색을 밝히는 군주답지 않게 도하녀를 범하지 않고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도하녀가 남편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에 그 해에 사륜왕이 폐위당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도하녀의 남편도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어느 날 죽은 사륜왕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도하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그대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도하녀는 쉽게 허락을 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아무리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군주의 위엄이 있으니 무조건 뿌리칠 수 없다. 그래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하녀가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사륜왕이 나타나서 남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흥미로운 게 도하녀와 그 부모의 자세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살았던 죽었던 이 군왕이었기 때문에 일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위엄과 위세를 무시할 수 없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도하녀는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의 면모를 짧은 이야기 속에 잘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련 스님은 아마 그 점에 주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하녀 비영남 이야기 있다 하면 선덕왕 이야기도 나오고요. 진덕여왕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덕왕과 진덕여왕은 왕이긴 하지만 여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덕왕 이야기는 선덕왕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3개가 나오죠. 선덕왕이 즉위했을 때 당나라 황제 태종이 여인이 왕이 되었다 해서 약간 비꼬고 멸시하는 투로 그림을 하나 보냅니다. 이 꽃이 피어 있고 이 벌과 나비가 없는 그런 그림을 보냅니다. 즉 향기가 없는 꽃이 꽃이냐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인데요. 그 그림을 보고 이 선덕왕이 당태종이 보낸 의중을 알아채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제 병사들이 몰래 여건곡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던 사실을 알아채고 병사들을 보내서 백제 군사들을 제압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죽기 전에 건강할 때인데 내가 모월 모시에 죽을 테니 그때 나를 도리천 가운데 묻어달라는 유언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도리천은 천상에 있는 하늘인데 지상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자 남산의 맞은편에 보면 낭산이라고 길게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 산이 있습니다. 신라 경주에 가보시면 바로 그곳이 낭산인데요. 이 낭산의 어느 지점이 바로 내가 묻힐 곳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선덕왕이 죽고 난 뒤에 그곳에 묻죠. 그리고 선덕왕이 죽고 난 뒤에 몇 대를 이어서 문무왕 때에 그 난상기설계에다가 이 사천왕사를 짓습니다. 절을 지어요. 사천왕사를 짓고 난 뒤에 보니까 선덕왕의 유언이 맞아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경전에 보면 사천왕 위에 도리천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묻힌 곳 바로 아래에 사천왕사가 들어오면서 선덕여왕의 무덤은 도리천에 있게 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심유한 능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여성 왕이라는 면이 매우 부각되어 있는 게 이 선덕왕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진덕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덕여왕의 내용을 보면 진덕여왕이 당 황제에게 보낸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이어서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신라의 당시 뛰어난 신하들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알천공, 술종공, 염장공, 유신공을 비롯해서 뛰어난 신하들 여러 명이 남산에 우암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국가 대사를 논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화백제도를 연상시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뛰어난 남성 신하들이 이 국가 대사를 논하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범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 공들은 놀라서 피하는데 알천공이 대열하게 범의 꼬리를 잡고 범을 내리쳐서 죽였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희한하게 왜 진덕여왕조에 실렸느냐 이를 보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진덕여왕이 여왕으로서 통치를 잘한 것은 이런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남성 신하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거꾸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뛰어난 남성 신하들을 거느리고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여왕이다.
남자가 볼 때, 여자가 볼 때 해석은 입맛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전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꼭 맞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련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후자일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단한 남성 신하들 또는 장군이기도 하고 재상이기도 한 이런 걸출한 인물들을 무난하게 거느리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이 진덕 여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뤘을 거로 봅니다. 반면에 이제 남성들은 여성들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남성이 우월하고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중세적인 사고, 남성 중심의 입장에 대해서 상호유사의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남성 중심을 내세우는 것은 관념에 불과하고 권력을 지닌 자들의 억지에 불과하다. 과거 신화에서부터 그다음에 중세 역사 속에서도 항상 여성들은 남성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설령 이제 중세 이야기들이 그런 중세의 관념에 의해서 윤색되고 탈색되면서 여성들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때로는 여성들을 배제하는 그런 입장에 섰는지는 몰라도 민중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성들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어 있고 또 실제 역사에서도 현실에서도 여성들은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청 남성 중심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서 이현 스님은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대등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도 매우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아랍의 그 석유를 비롯해서 그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아랍이 서구 유럽을, 미국을 추월하지 못했을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여성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데 가장 큰 과정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고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와서야 여성들에 대해서 새롭게 자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여성들이 해왔던 역할은 오래전부터 컸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정치적, 사회적 큰 격변을 거치면서 그 와중에 많은 남성들이 역할을 해오기도 했지만 그들 옆에서 말없이 꿋꿋하게 큰 일을 해온 인물들도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없이 소위 말하는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넘어서서 선진국의 대열에 낀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들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지금 IT 산업이 중시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최근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 게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 문제입니다. 고령화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도 남성 중심의 인식이 강화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존재를 남성과 대등하게 똑같이 인정해주고 또 대우해주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기회를 계속 열어주고 한편으로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상당 부분을 같이 떠맡게 하는 이런 대등한 인식 이것이 사실은 남녀 차별을 없애는 지름길이고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또 중요한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 돈 때문에 또는 이 돈 때문에 아이를 더 못 낳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돈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질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련 스님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아마 또 다른 이야기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크게 각성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위협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늘 크고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 그러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또 긴 세월을 보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한번 아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건국뿐만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뿐만 아니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소한 일에서도 또는 갖가지 변화와 또는 곤란이 생기는 이런 우리 일상의 많은 일들에서 남성들이 과연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왔는가 하는 면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여성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약간 길어졌습니다. 오늘 제7강 건국의 숨은 주역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